비키지 못할까. 상여꾼의 외침에도 소녀는 관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관 안엔 사람이 타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살인을 공모하는 거라고요. 소년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숙부 김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 놈의 입을 막아라. 당장 잡아오너라. 대체 김학수는 무엇이 두려워 소년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거지 소년이라 불렀지만 제게도 한때는 따뜻한 집과 자애로우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약초 다루는 법과 맥을 짚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김진사댁 뒷경 담장 밑에서 땔감으로 쓸 나무 토막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 오시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안쪽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유모와 하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이내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귀한 외아들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겨우 100일을 넘긴 아기였는데 아침에 미음을 먹고는 그대로 숨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새벽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담을 넘어 몰래 빠져나가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김진사의 사촌 아우인 김학수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는 형님 댁의 재산을 탐내는 눈빛이 역력했는데 왜 아기 도련님이 돌아가시던 날 새벽에 몰래 빠져나간 것일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담을 넘다가 그의 소매에서 풀어진 1000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1000 조각을 주워 코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절대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독초, 바로 백부자의 냄새였습니다. 백부자는 극소량만 먹어도 사람의 숨을 멎게 하는 맹독이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곡을 하고 있었고 김진사 내외분께서는 기절할 듯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하얀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여꾼들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상여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상여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관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요. 그것은 죽은 아기의 침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미약한 신음이었습니다. 가사 상태에 빠진 아기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상여 앞으로 뛰어들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상여를 멈추시오. 제 목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여꾼들이 걸음을 멈췄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관 속의 아기 도련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 당장 관을 열어야 합니다. 김진사께서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이 무슨 망발이냐?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돌아가신 이의 상여를 막아서느냐? 진사 어르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기 도련님은 독초에 중독되어 가사 상태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때 김학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상놈을 당장 끌어내라. 형님 댁의 슬픔을 이용해 난동을 부리다니. 장정들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관을 열지 않으면 정말로 살인이 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아기의 신음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씨 부인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관을 열어라. 당장 관을 열어. 김학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던 아기 도련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아기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김진사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살아있다. 우리 아이가 살아있어. 박씨 부인께서 아기를 끌어안으시며 오열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기가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저 거지 소년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이냐? 저는 재빨리 아기에게 다가가 작은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실처럼 가늘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맥을 짚어보니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독에 중독되어 온몸에 기운이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진사 어르신 아기 도련님께서는 가사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김 진사께서 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가사 상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살아계시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독초를 소량 먹으면 숨과 맥박이 거의 멎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살아계신 것입니다. 저는 품에서 아침에 주웠던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백부자라는 독초의 즙이 묻어 있습니다. 아기 도련님께서 드신 미음에 이 독이 섞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순간 김학수가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린 것이 어찌 독초를 알아본단 말이냐. 필시 이 아이가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오. 하지만 마을의 약방 주인 허 영감께서 1000조각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소년의 말이 맞소. 이것은 분명 백부자요. 이걸 먹으면 온몸이 굳어지고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김학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소. 도대체 누가 귀한 아기에게 독을 먹였단 말이오. 저는 김학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아기 도련님께 미음을 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 미음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김 진사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유모를 불러 캐물어야겠다. 상여는 다시 김 진사 댁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살아있는 아기를 안고 가는 행렬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김학수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등이 잔뜩 긴장해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저 김학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아기 도련님의 목숨이 아직 온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독이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학수는 결국 소매를 걷어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도포의 오른쪽 소매 끝자락에는 분명하게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운 1000조각의 실밥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1000조각을 김학수의 소매 옆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사랑방의 모든 어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 진사께서는 주먹을 불끈 쥐시며 김학수를 노려보셨습니다. 학수, 내가 정녕 내 아들을 죽이려 했느냐? 대체 왜, 무슨 이유로? 김학수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참회가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형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약초를 캐러 뒷산에 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담을 넘어 몰래 빠져나갔느냐? 떳떳하다면 대문으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김학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부엌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분명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큰 솥이 걸린 아궁이와 선반, 그리고 장작이 쌓인 구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유모가 미음 그릇을 올려두었다던 선반은 부엌 안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클바닥이었기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모의 작은 발자국,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남자의 발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을 보십시오. 유모님의 발자국은 아궁이에서 선반까지만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발자국은 뒷문에서 선반까지, 그리고 다시 뒷문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발자국을 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범인은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선반의 미음 그릇에 독을 탄 후 다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유모님께서 뒷간에 다녀오신 그 짧은 사이에 말입니다. 허 영감께서 무릎을 굽혀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이 발자국의 크기로 보아 성인 남자의 것이 분명하오. 그것도 신을 신지 않은 맨발이 아니라 가죽신을 신은 양반의 발자국이오. 가죽신을 신는 사람은 마을에서도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김진사와 김학수, 그리고 몇몇 부유한 양반들 뿐이었습니다. 김학수 나리, 신발을 벗어 보이십시오. 김학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뒷산에 갔다고 했소. 부엌에 온 적이 없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부엌 뒷문 옆 장작더미에 무언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장작더미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명주실한 가닥이었습니다. 김학수의 도포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명주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도포의 동정에서 풀어진 실입니다. 검은 명주실로 만든 동정은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학수에게 다가가 그의 도포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정의 한쪽 끝이 살짝 풀어져 있었고 실이 빠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범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장작더미에 옷자락이 걸렸습니다. 그때 동정의 실이 풀어진 것입니다. 김진사께서 김학수의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학수,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내가 부인하겠느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께서 다시 숨을 못 쉬십니다. 박씨 부인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을 박차고 나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도련님은 얼굴이 다시 창백해지고 있었고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증상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독을 해야 합니다. 백부자의 독을 풀 수 있는 약초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백부자의 독을 풀 수 있는 것은 감초와 녹두, 그리고 생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 있습니까? 산삼이 있으면 아기 도련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김진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산삼은 구하기 어려운 약재요.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김학수가 뒤에서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삼 없이는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이로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학수는 처음부터 아기 도련님이
다시 위독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삼 없이는 살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살 시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산삼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외쳤습니다. 마을 약방에 산삼이 한 뿌리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 영감님께서 귀하게 보관하고 계신다고요. 허 영감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산삼은 이미 닷새 전에 팔렸네. 누군가 비싼 값을 주고 사갔지. 누가 사갔습니까? 허 영감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김학수 나리께서 사가셨네. 집안 어른께서 편찮으시다며 급히 구해 가셨지. 순간 사랑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학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집안 어른을 위해. 김 진사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편찮으신 어른이 어디 계시느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큰집 어른들은 모두 건강하시지 않으냐? 김학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김학수가 아기 도련님을 죽이려 했다면 왜 산삼을 미리 사두었을까요? 그것도 유일한 해독제를요. 진사 어르신, 김학수 나리의 방을 수색해야 합니다. 분명 그곳에 산삼과 함께 다른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 진사께서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김학수의 서재를 수색하게 하셨습니다. 김학수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자 책장과 문갑이 가득한 방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문갑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붓과 벼루, 두 번째 서랍에는 서찰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산삼 한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산삼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산삼을 들고 김 진사께 보여드렸습니다. 김 진사께서는 즉시 그것을 받아 안방으로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재에 남았습니다. 아직 더 찾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갑 옆 책장을 살펴보던 중 한 권의 장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다른 책들과 달리 먼지가 묻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주 꺼내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차용 날짜, 금액, 이자,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의 이름. 김학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양 김 대감댁에 빚진 돈 3,000냥, 기한 지난 지 석 달, 만약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가산 몰수. 3,000냥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김학수는 한양의 권세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고 갚지 못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처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장부 사이에 끼워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김학수가 누군가에게 보내려던 글이었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시면 유일한 혈육인 제가 가산을 상속받게 되오. 아기는 아직 어려 법적 능력이 없으니 제가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소. 형님 댁의 전답과 가옥을 합하면 5,000냥은 될 것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장성하기 전에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 재산을 처분하면 돼요. 그 돈으로 대감댁 빚을 갚고도 남을 것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살이 아니었습니다. 김학수는 형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조카를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바로 죽이면
의심을 받을 것을 염려해 가사 상태로 만든 후 장사 지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더라도 산삼을 미리 사두어 자신이 그것을 내놓으며 구원자처럼 행세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도 풀리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아우로 칭송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빨리 진실을 밝혀내는 바람에 그의 계획은 어긋나 버렸습니다. 저는 편지와 장부를 들고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학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김 진사께서는 방금 안방에서 돌아오신 참이었습니다. 산삼을 다려 먹였더니 아이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소. 무쇠, 내가 우리 아이를 2번이나 살렸구나. 저는 편지를 김 진사께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것을 보십시오. 김학수 나리의 진짜 속셈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김 진사께서 편지를 읽으시는 동안 그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학수, 내가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김학수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참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김학수의 편지와 장부는 그의 동기를 밝혀주었지만 아직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독을 직접 구입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랑방을 나와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온갖 소문과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주막 앞에 이르렀을 때 한 아가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는 분홍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똘똘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쇠 오라버니 맞지요? 저는 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이 주막을 하고 계시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들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영리한 아가씨였습니다. 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귀동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김진사대가기 도련님을 살리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김학수 나리가 독을 탔다는 것도요. 그래, 맞다. 하지만 아직 그가 독을 어디서 구했는지 밝혀내지 못했어. 버들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라버니를 기다렸어요. 제가 중요한 것을 찾았거든요. 버들이는 저를 주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하더니 보자기에 싼 장부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마을 약방 장부예요. 제 아버지께서 허 영감님과 친하셔서 가끔 장부 정리를 도와드리시거든요. 장부를 펼쳐보니 약재 거래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버들이가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열흘 전 김학수 나리께서 이상한 약재들을 구입하셨어요. 제 눈이 장부에 적힌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백부자 뿌리 한 냥, 천남성 2냥, 바나 석냐, 모두 독성이 있는 약재들이었습니다. 특히 백부자는 아기 도련님에게 쓰인 바로 그 독초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김학수 나리께서 이 약재들을 무엇에 쓰려고 했는지 증명해야 해요. 버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알아봤어요. 김학수 나리께서 약재를 사실 때 허영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종이에는 버들이가 적어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쥐가 많아 독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 이상하지? 김학수 나리댁에는 고양이를 3마리나 키우고 계세요. 쥐가 있을 리 없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수는 독약 제조를 위장하여 백부자를 구입했고
그것을 아기의 미음에 탔던 것입니다. 버들아, 내가 정말 큰 도움을 주었구나. 이 장부를 빌려가도 되겠니? 물론이에요, 오라버니. 하지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버들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흘 전 김학수 나리께서 이 주막에 오셨어요. 한양에서 온 사내와 만나셨는데 제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지? 김학수 나리께서 그 사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큰돈이 생길 테니 빚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형님 댁 재산을 처분하면 5,000냥은 만들 수 있다고요.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김학수가 이미 사흘 전부터 아기 도련님을 없애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 사내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니? 네, 키가 크고 흉터가 있는 사내였어요. 한양 김대감 댁에서 왔다고 했어요. 바로 편지에 적혀 있던 그 빚쟁이였습니다. 저는 버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들아, 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구나. 버들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오라버니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아기 도련님을 구하신 오라버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장부와 버들이가 적어준 기록을 들고 다시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김학수의 독 구입, 거짓 이유, 그리고 한양 빚쟁이와의 만남까지. 하지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김학수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김진사 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나를 모함했소. 저자를 당장 관가에 넘겨야 하오. 김학수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 관가에 고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김진사댁 마당에는 이미 관가에 포졸들이 와 있었습니다. 김학수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자가 바로 도둑놈입니다. 제 서재에 몰래 들어와 중요한 문서와 귀한 산삼을 훔쳐갔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품에서 장부와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김학수 나리의 죄를 밝히기 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김학수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저자가 제 물건을 훔친 증거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자를 잡아가십시오. 포졸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김진사께 호소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이 장부를 보십시오. 김학수 나리께서 독약을 산 기록이 있습니다. 김진사께서 장부를 받아보려 하셨지만 김학수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저 아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형님 댁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거짓 증거를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허 영감님께서 기록하신 약방 장부입니다. 그때 허 영감께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잠깐만, 그 장부를 내게 보여주게. 포졸이 장부를 허 영감께 건넸고 허 영감께서는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 약방의 장부가 맞소. 그리고 여기 적힌 기록도 내가 직접 쓴 것이요. 허 영감께서 김학수를 돌아보셨습니다. 김학수 나리, 분명 나리께서 열흘 전 백부자와 다른 독성 약재들을 사가셨소. 집안에 쥐가 많다고 하시면서 말이오. 김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정말로 쥐약을 만들려고 산 것이오. 그때 뜻밖에도 버들이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김학수 나리 댁에는 고양이가 3마리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김학수 나리 댁에는 큰 고양이들이 있지. 그런데 왜 쥐약이 필요하단 말인가? 김학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님, 이 모든 것은 이 거지 아이가 꾸민 음모입니다. 저자는 저를 모함하여 형님 댁에 잘 보이려는 속셈입니다. 김학수는 갑자기 제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형수님의 은비녀가 아니십니까? 이 아이가 형님 댁 안방까지 들어가 귀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저것은 분명 제 비녀입니다. 어제 잃어버렸는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품에 몰래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 품에서 나오는 비녀는 저를 도둑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묶으려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김학수 나리께서 제 품에 비녀를 몰래 넣은 것입니다. 아까 저를 붙잡을 때 제 옷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거지 소년의 말보다 양반의 말이 더 신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께서조차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쇠야, 내가 우리 아이를 살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둑질을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란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함과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버들이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버들이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김진사댁 뒷담 근처를 지나가다가 김학수 나리께서 안방 쪽으로 몰래 들어가시는 것을 봤어요. 김학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때가 초저녁 무렵이었어요. 나리께서 검은 도포를 입고 계셨고 안방 창문 쪽으로 다가가셨어요. 허 영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시각이라면 박씨 부인께서 아기를 돌보시느라 안방을 비우셨을 때가 아니요? 박씨 부인께서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녁 아기가 보채서 유모와 함께 부엌으로 갔었습니다. 약 1시경 정도 안방을 비웠지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김학수가 안방에 몰래 들어가 은비녀를 가져갔고 오늘 저를 모함할 때 제 품에 몰래 넣었던 것입니다. 김진사께서 김학수를 노려보셨습니다. 학수, 내가 정녕 이 아이에게까지 누명을 씌우려 했느냐? 김학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이번에는 김학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김학수 나리, 이제 함께 관가로 가셔야겠습니다. 김학수의 얼굴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도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학수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순간 그는 마지막 독을 뱉었습니다. 형님, 이 아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자의 출신을 아십니까? 저자의 어미는 천한 기생이었고 아비는 알지도 못하는 천출입니다. 김학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아이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 없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지 아이가 아니던가. 포졸의 사또께서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김진사 나리, 이 일은 관가에서 제대로 조사해야겠습니다. 김학수 나리의 죄도 이 아이가 말하는 증거의 진위도 모두 확인이 필요하오. 결국 김학수와 저는 함께 관가의 옥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김진사께서 저를 막으려 하셨지만 사또의 명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무쇠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버들이가 울면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옥사로 가는 길, 김학수가 제 옆에서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천한거지 주제의 양반을 이기려 했으니 이것이 내 운명이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기 도련님을 완전히 지켜내겠다고. 옥사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나무 창살로 된 좁은 감방에 갇힌 저는 차가운 흙바닥에 앉았습니다. 김학수는 다른 감방에 갇혔고 가끔씩 그의 욕설과 협박이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옥사의 포졸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거지 소년이구나. 상여를 막아서고 죽은 아기를 살려낸. 하지만 도둑질을 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감방 앞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포졸이 감방 문을 열더니 말했습니다. 김진사댁 마님께서 면회를 오셨다. 박씨 부인께서 등불을 들고 감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부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쇠야. 부인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부인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무쇠야,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아이를 2번이나 살렸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마님. 제가 정말 마님의 비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믿는다.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란 걸 나는 알고 있어. 박씨 부인께서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천 조각과 은장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무쇠야, 사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단다. 저는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천 조각은 15년 전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를 싸맸던 베넷 저고리의 일부란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집안의 역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졌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저는 숨을 죽이고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큰 화재가 났었단다. 그 혼란 속에서 유모가 아기를 안고 도망쳤지. 나는 아기가 불에 타 죽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유모는 아기를 살려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거야. 부인께서 은장도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은장도 손잡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문장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장남에게만 주어지는 표식이란다. 그리고 그 유모는 내 어미였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어미는 너를 키우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지.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이 은장도와 천 조각을 너에게 남겨주셨을 거야. 저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주셨던 낡은 보자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 바로 이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쇠야, 아니 이제는 내 진짜 이름으로 불러야겠구나. 너는 김진사 댁의 장남이란다. 지금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아기의 형이지. 부인께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15년 만에 돌아온 내 아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부인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서 구해낼 테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밝혀지면 오히려 김학수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진짜 장남이 살아 돌아왔다면 김학수는 아기뿐만 아니라 저까지 없애려 할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께서는 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셨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점술가가 본 사주팔자란다. 부인께서 촛불 가까이 종이를 비추셨습니다. 갑술년 3월 초사흘 인시생. 이 아이는 집안의 큰 기둥이 될 것이나 화액을 만나 집을 떠날 것이며 15년 뒤 진실이 밝혀져 집안을 구할 것이다. 제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화재가 났을 때 유모였던 내 어미는 너를 안고 도망쳤어. 집안 어른들은 모두 너를 죽은 것으로 알았지. 화재 현장에서 아기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거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아이였어.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내 어미는 너를 데리고 멀리 도망쳐 숨어 살았단다. 왜냐하면 그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재산 다툼이 있었어. 내 아버지의 사촌아우였던 김학수의 아버지가 재산을 노리고 있었지. 하지만 장남인 내가 있으니 재산은 모두 내 몫이 될 터였어. 그래서 그들이 화재를 일으킨 겁니까? 그렇단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내 어미만이 그 진실을 알았고 너를 지키기 위해 평생 숨어 살았던 거야.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계셨지만 항상 저를 보호하려 애쓰셨던 어머님. 약초를 가르쳐 주시고 맥을 짚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도 모두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겁니까? 박 씨 부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어미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어. 혹시라도 내가 발견될까봐. 혹시라도 그들이 너를 찾아낼까봐. 그래서 너를 거지처럼 살게 했던 거야. 하지만 왜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 동생이 위험하기 때문이란다. 김학수는 이미 한 번 실패했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테지. 바로 그때 옥사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진사께서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부인, 큰일 났소. 아기가 다시 쓰러졌소. 박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산삼을 다려 먹였는데 어찌? 방금 유모가 급히 달려와 전했소. 아기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헐떡이고 있다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봐야 합니다. 아기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김 진사께서 포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풀어주시오. 내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소. 하지만 포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또의 허락 없이는 죄인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같이 데려가시오. 제발 부탁이오.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 한방에서 김학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제 포기하시지요. 그 아이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손을 써두었으니까요. 김 진사께서 버럭 소리쳤습니다. 학수,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게냐? 후후 형님께서 제게 산삼을 빼앗아 가셨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아기의 약에 조금씩 독을 섞어두라고 집안 하인에게 시켜두었지요. 이 악마 같은 놈, 악마라니요. 저는 그저 제 몫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님, 저 거지 소년이 형님의 진짜 장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김학수가 비웃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에서 말입니다. 15년 전 그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지요. 제 아버지가 장남을 없애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아이가 살아남아 이제 돌아온 겁니다. 김 진사와 박 씨 부인께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기 도련님과 저 거지 소년 모두를 없애면 김 진사 댁의 재산은 모두 제 것이 되는 거지요. 김학수의 웃음소리가 옥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아버님,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동생을 살려야 합니다. 김 진사께서 제 2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무쇠야, 아니 내 아들아. 너를 잃고 다시 찾았는데 이제 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구나. 아버님, 지금은 동생이 더 위급합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동생은 죽습니다. 박 씨 부인께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졸님, 제발 이 아이를 잠시만 보내주십시오. 아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아이뿐입니다. 포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 진사께서 품에서 은자를 꺼내 포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도망가면 제가 책임지겠소. 제발 부탁이요. 포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식경만 허락하겠습니다. 그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감방문이 열렸고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김학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안 하인 중 누군가가 김학수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기의 약에 이미 독이 섞여 있다는 것. 저는 동생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것일까요? 저는 김 진사 댁으로 뛰어갔습니다. 한밤의 어둠 속을 맨발로 달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유모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기 도련님은 작은 요 위에 누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황급히 아기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발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독이 몸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유모님, 오늘 아기께 무슨 약을 드렸습니까?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열약을 다려 드렸사옵니다. 허 영감께서 지어주신 약을요. 그 약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약장에 보관했다가 저녁에 다렸사옵니다. 저는 재빨리 약장으로 달려가 약봉지들을 확인했습니다. 허 영감께서 지어주신 약봉지에는 정상적인 약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봉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백부자였습니다. 누가 이 약봉지를 만졌습니까? 하인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들고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분명히 백부자의 독특한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허영감의 약에 백부자 가루를 섞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약장의 열쇠는 누가 관리합니까? 소인이 관리하옵니다. 젊은 하인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약장을 연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인만 열었사옵니다. 저는 그 하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면 아기 도련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김학수 나리께서 은자 10량을 주시며 약봉지에 가루약을 섞으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사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학수는 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마지막 술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가루약이 남아 있습니까? 네, 조금 남았사옵니다. 여기. 하인이 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백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부자보다 훨씬 강한 독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생백부자입니다. 말리지 않은 생것이라 독성이 몇 배는 강합니다. 허 영감께서 헐레벌떡 달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기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저는 허 영감께 약봉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영감님, 이것을 보십시오. 누가 영감님께서 지어주신 약에 생백부자를 섞었습니다. 허 영감께서 약봉지를 받아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이런 생백부자를 이렇게 많이 먹었다면 위험하네. 영감님, 생백부자 독을 풀 방법이 있습니까? 허 영감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산삼으로도 부족할 것이네. 생백부자는 오장육부를 모두 마비시키니 저는 필사적으로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생백부자의 독을 푸는 방법. 그것은 감초와 녹두를 진하게 달인 물에 생강즙을 섞어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독이 이미 깊숙이 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득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쇠야, 만약 내가 생명의 기로에 선 사람을 만나거든 삼음교, 혀를 기억하거라. 그곳을 뜨거운 침으로 자극하면 멎어가는 생명을 붙들 수 있단다. 삼음교, 혈은 발목 안쪽에 있는 급소였습니다. 그곳을 자극하면 오장육부의 기운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영감님, 침이 있습니까? 침수를 할 줄 아느냐?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허 영감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약상자에서 은침 한 세트를 꺼내 주셨습니다. 조심하거라. 아기는 아직 어려 잘못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네. 저는 은침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저 촛불에 침을 달고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발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삼음교, 혈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 침을 찔러 넣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침을 천천히 돌리며 혈을 자극했습니다. 한 호흡, 두 호흡, 세 호흡. 아기의 경련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핏기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유모가 희망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침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빨리 감초와 녹두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생강도.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진하게 달인 감초 녹두물에 생강즙을 섞어 가져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입을 벌리고 한 숟가락씩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아기가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아기의 숨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련도 완전히 멎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을 빼내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안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학수가 옥에 갇혀 있는 한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는 아직 다른 수하들이 있을 수 있었고,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을 내야 했습니다. 아기 도련님의 숨이 안정되자 저는 다시 옥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포졸과의 약속을 어기면 김진사께서 큰 곤란을 겪으실 것이었습니다. 무쇠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박씨 부인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김학수가 완전히 처벌받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옥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옥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옥사 뒤편 담장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옥사 안에서, 다른 한 사람은 담장 밖에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만 있으면 창사를 자를 수 있소. 오늘 밤 삼경이 되거든 탈옥하시오. 담장 밖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네. 한양으로 도망가면 김 대감께서 나를 숨겨주실 것이야. 그것은 김학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학수가 탈옥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옥사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포졸님, 큰일 났습니다. 김학수가 탈옥하려 합니다. 포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옥사 뒷담에서 공범자가 창사를 자를 연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포졸들이 황급히 옥사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김학수의 감방 창사를 확인하니 과연 작은 쇠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놈, 감히 탈옥을 시도하다니. 포졸들이 김학수를 더 깊은 감방으로 옮기고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김학수는 저를 보며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저는 김학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리, 이제 끝입니다. 나리의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끝이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게는 아직 한양의 김대감이라는 후원자가 있어. 대감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 옥사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 하나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어사또의 명을 전하노라.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또의 서찰이 낭독되었습니다. 한양 김대감은 뇌물수수와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파직되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김대감과 결탁한 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할 것이다. 김학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포졸이 말했습니다. 내가 탈옥을 막아주어 고맙구나. 내일 아침 사또께서 이 사건을 직접 심리하실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김학수는 끈질긴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무슨 수를 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저는 잠들지 못하고 감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 한방에서 김학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쇠야, 아니 김진사댁 장남이라고 해야 하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5년 만에 돌아온 진짜 장남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 알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5년 전 그 화재 말이야. 사실 그것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일이었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어. 하지만 그분께서는 유언을 남기셨지. 만약 내가 살아 돌아온다면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아직 동생이 하나 더 있어. 지금 한양에 있지. 그 동생이 내 소식을 듣는다면 너를 찾아와 끝을 낼 거야. 저는 김학수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 저는 동생을 지키고 새로 찾은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수와 그의 일당들을 완전히 처벌받게 해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사또의 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은장도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김진사 댁의 진짜 장남이라는 증표였습니다. 내일 저는 이 은장도를 사또 앞에 내놓고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학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었습니다. 감방 창살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진실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자마자 옥사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버들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무쇠 오라버니, 큰일 났어요. 포졸이 감방문을 열었고 버들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기 도련님께서 다시 이상해지셨어요. 어젯밤에는 괜찮으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반점이라니 그것은 독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몸속 깊이 남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포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기를 살려야 합니다. 포졸이 난처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곧 시작될 텐데. 재판은 잠시 미뤄질 수 있지만 아기의 목숨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버들이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무쇠 오라버니만이 아기를 살릴 수 있어요. 포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한 십경 안에 돌아와야 하네. 저는 옥사를 박차고 나가 김진사 댁으로 달렸습니다. 버들이가 저와 함께 뛰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어젯밤 허 영감님께 여쭤봤어요. 검은 반점은 독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진다는 증거래요. 심장에 독이 도달하면 그대로. 버들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안방에 도착하자 박씨 부인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아기는 요 위에 누워 있었고 작은 팔과 다리에 검은 반점들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고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쇠야, 우리 아이를 살려다오. 저는 아기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실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 했습니다. 독이 이미 심장 가까이까지 퍼진 상태였습니다. 어제 제가 한 침술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생백부자의 독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영감님, 은침을 주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물도 준비해 주십시오. 허 영감께서 서둘러 은침과 끓는 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은침을 끓는 물에 담가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무쇠야, 무엇을 하려는 게냐? 어머님, 독이 심장으로 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심장 근처의 혈을 자극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단중혈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있는 극소로 심장의 기운을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혈이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심장을 멎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감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제가 실수하면 즉시 말려주십시오. 허 영감께서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뜨겁게 달군 은침을 들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가슴을 보니 마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단중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양쪽 젖꼭지 사이, 가슴뼈 한가운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침을 찔렀습니다. 아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침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한치라도 잘못하면 심장을 다칠 수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을 돌릴 때마다 아기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검은 반점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희망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침을 뺄 수 없었습니다. 독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계속 자극해야 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아기의 입에서 검은 피가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기를 옆으로 눕히고 검은 피를 모두 토하게 했습니다. 한참을 토하고 나자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반점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을 빼냈습니다. 아기의 맥을 다시 짚어보니 이번에는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도련님께서는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안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씨 부인께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고맙다, 무쇠야. 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동생을 구했을 뿐입니다. 허 영감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구나. 내 나이에 이런 침술 실력이라니. 내 어미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결국 제 동생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어머님은 15년 동안 저를 숨겨 키우시며 언젠가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무쇠야, 이제 옥사로 돌아가야겠구나. 김진사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재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다시 옥사로 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재판에서 김학수의 모든 죄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저의 진짜 신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 제 손에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김진사 댁의 장남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옥사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진실의 빛이 비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옥사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가의 마당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또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고 좌우에는 관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사건은 이미 온 마을에 큰 화제였기 때문입니다. 김학수를 끌고 오너라. 포졸들이 쇠사슬에 묶인 김학수를 끌고 왔습니다. 김학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무쇠를 데려오너라. 저도 포졸들과 함께 사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또께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사건의 전말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진사께서 먼저 증언하셨습니다. 사또 날이 제 아우 김학수가 제 어린 아들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조카를 죽이려 한 패륜아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네,
사또나리.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김 진사께서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허 영감의 약방장부, 김학수가 백부자를 구입한 기록, 김학수의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 재산을 노린 음모가 적힌 문서, 김학수가 매수한 하인의 증언, 그리고 아기의 약에 섞인 백부자 가루. 이 모든 것이 김학수의 죄를 증명합니다. 사또께서 김학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김학수,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김학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저 거지 소년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조작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저 아이는 정체불명의 거지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또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무쇠라는 아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저는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정체불명의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정체를 증명합니다. 사또께서 은장도를 받아 살펴보셨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김문장남이라는 글씨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것은 김진사께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또나리, 이 아이는 15년 전 화재로 죽은 줄 알았던 제 장남입니다. 그날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쳐 살렸고 1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박 씨 부인께서도 나서셨습니다. 소첩이 직접 확인했사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소첩이 낳은 첫째 아들이옵니다. 베넷저고리 천 조각과 사주팔자가 모두 일치합니다. 사또께서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15년 전 그 화재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또나리, 15년 전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김학수의 아버지가 소인을 죽이기 위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김학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소인의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장남인 소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동생마저 없애려 한 것입니다. 김학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김학수 나리의 몸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또나리, 김학수의 도포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른쪽 소매 안쪽에 백부자를 다룬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또께서 포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김학수의 도포를 벗겨 확인하라. 포졸들이 김학수의 도포를 벗겼습니다. 도포의 오른쪽 소매 안쪽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 영감께서 앞으로 나와 그 얼룩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또나리, 이것은 분명 백부자의 즙입니다. 백부자를 즙을 내면 이런 붉은 빛이 돕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수 나리의 손톱 사이에도 백부자 가루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직접 백부자를 갈아 아기의 약에 섞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이 김학수의 손을 확인하자 과연 손톱 사이에 미세한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허 영감께서 그것을 물에 풀어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백부자 가루입니다. 김학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또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김학수, 내가 조카를 독살하려 한 죄, 형님 댁의 재산을 탐낸 죄, 그리고 15년 전 내 아버지가 저지른 방화살인을 알고도 숨긴 죄,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느냐? 김학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가문이 몰락할 위기에 사정이 있다고 조카를 죽여도 되는 법이 있더냐. 사또께서 노쇠 방망이를 내리치셨습니다. 김학수, 너는 폐륜의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당장 먼 섬으로 보내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내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김진사댁에 배상하도록 하라. 포졸들이 김학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김학수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담담히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사또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무쇠, 아니 김진사댁의 장남이여. 내가 동생의 목숨을 구하고 악인의 죄를 밝혀냈으니 참으로 효성과 의로움이 깊구나. 과찬이십니다. 사또 나리. 내 어미는 비록 유모였으나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낸 훌륭한 분이셨다. 그 은혜를 잊지 말거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김진사 부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사또께서는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김학수, 너는 조카를 독살하려 한 죄, 형님의 재산을 탐낸 죄, 그리고 15년 전 방화 사건을 알고도 숨긴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노쇠 방망이가 크게 울렸습니다. 너는 오늘 당장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김학수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유배는 사실상 평생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하고 돌아올 희망도 없는 먼 섬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자비를 베푸소서. 김학수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사또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비라니, 내가 어린 조카에게 베푼 자비가 무엇이었느냐.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포졸들이 김학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김학수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탐욕과 폐륜이 부른 응당한 대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학수를 향해 돌과 흙을 던졌습니다. 폐륜아, 조카를 죽이려 한 악한, 마땅한 벌을 받는구나. 김학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한때 양반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으로 쫓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또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쇠, 내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다. 은비녀 도둑질 혐의는 김학수가 너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임이 밝혀졌다. 감사하옵니다. 사또 나리. 뿐만 아니라 내가 아기를 2번이나 살렸고 악인의 죄를 밝혀냈으니 이는 큰 공이다. 사또께서 관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김진사댁 장남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호적에 올려라. 이제부터 이 아이는 떳떳한 양반가의 적장자이다. 김진사께서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또 나리,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아들을 되찾고 악인을 벌하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김진사, 자네는 좋은 아들을 두었네. 15년 동안 거지로 살면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았으니 이는 자네 집안의 복이네. 사또께서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무쇠야, 내 어미는 비록 유모였으나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켰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사또 나리.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저는 김진사 부부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들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무쇠 오라버니,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오라버니는 양반 도련님이네요. 버들아,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버들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께서도 다가오셨습니다. 무쇠야, 내 침술 실력은 정말 놀랍구나. 앞으로 약방에서 나를 도와줄 생각이 있느냐? 영감님,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안방에서는 아기 도련님이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도련님께서 형님을 기다리셨나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동생이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울음을 멈추고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생아, 형이 너를 지켜줄게. 평생 너를 보호할 거야. 박씨 부인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무쇠야, 아니 이제는 내 본명으로 불러야겠구나.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당당한 장남이란다. 김진사께서도 나서셨습니다. 아들아, 15년 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마. 다시는 고생하지 않아도 된단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축하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에 경사가 났네. 죽은 줄 알았던 장남이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나.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버들이네 주막에서도 술과 안주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가족을 찾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초와 침술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저는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거지 소년 무쇠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장남으로, 동생을 지키는 형으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의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악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15년 동안 겪은 파란만장한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정식으로 재입적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무쇠라는 이름 대신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깨끗한 푸른 도포를 입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쓰니 제 모습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제가 속한 곳이 있었습니다. 아기 도련님, 아니 제 동생은 날로 건강해졌습니다. 독이 완전히 빠진 후 오히려 전보다 더 튼튼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동생의 맥을 짚고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형님, 동생님께서 벌써 웃으실 줄 아십니다. 유모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아 올렸습니다. 동생은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생아, 형이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란다. 박씨 부인께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무쇠야, 내 진짜 어미를 위해 제사를 지내야겠구나. 네, 어머님. 소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제 어미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상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김 진사께서 직접 제주를 올리셨습니다. 15년 전 우리 아들을 구해주시고 목숨을 걸고 키워주신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이 제사를 통해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제사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저를 숨겨 키우시며 고생하셨습니다. 가난과 병마와 싸우시면서도 저에게 약초와 침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언젠가 제가 가족을 되찾고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버들이가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아니 이제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버들아, 나는 여전히 내 오라버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버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속 오라버니라고 부를게요. 참, 아버지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래요. 버들이가 건넨 것은 작은 보자기에 쌓은 약초 다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라버니께서 앞으로 의원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귀한 약초들을 모아주셨어요. 버들이네 주막 아저씨께 감사드린다고 전해다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어머님께서 남기신 약초 책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책이었지만 어머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다 보니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쇠야, 약초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이지.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김 진사께서 서재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네, 아버님. 어머님께서 남기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어미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아들아,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영감님께 배워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 진사께서 제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좋은 뜻이구나. 아버지가 응원하마. 그리고 내 동생도 잘 가르쳐 주거라. 네, 아버님. 동생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형으로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했다, 무쇠야.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동생의 방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동생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마당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쫓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긴 방황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떠돌이 거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꿈이 있는 김 진사 댁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돕는 의원이 되어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진실은 빛을 보았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쇠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무쇠가 앞으로 훌륭한 의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쇠였다면 김학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진짜 부모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옛날 야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